집합 건물의 수익 관리에 관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역시 그 개또라이가 출제원으로 들어가면 두 문제까지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 10년에 한 두 번?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양이 되게 많아요. 집합건물법은. 따라서 어디서 출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은. 오늘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보시되 한번 듣고 잊어버리셨다가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제가 출제될 수 있는 지문만 압축해서 딱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고 시험장 가세요. 그러면 얼추 맞출 수도 있어. 그러면 돼. 맞추겠다가 아니고요. 맞출 수도 있어.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집합건물법은 그냥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제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합건물법은 5파트로 있는데요. 마지막 파트는 벌칙 규정이에요. 집합건물법을 위반했을 때 뭐 과태료를 얼마 준다는 거 뭐 이렇게 벌칙 규정이니까 이건 개무시해도 되고요. 나머지 4파트가 나오는데 4파트가 첫째가 요 아파트 구성 부분이 나와요. 요 구성 부분이 3개가 있는데 요 3개에 대한 권리가 나와요. 그 구성 부분의 개념과 그에 대한 권리, 요 개념을 일단 하나 잡으셔야 되고요. 간혹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구성 부분이 3가지에 하나가 전유 부분이고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이고 또 하나가 대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동 아파트가 있어요. 자, 가운데 이제 복도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전유 부분이고요. 복도 계단이 공용 부분이고요. 땅이 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복도 계단에 대해서 각 소유자가 이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분 소유자이면서 공용 부분이나 대지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 부르는데 그 구분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가? 이게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일 집중해서 출제되는 게 바로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에 보면 공유라는 게 나와요. 민법에 지금 이 복도 계단이나 즉 공용 부분이나 대지에 대해서 요 101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요 공용 부분이나 대지는 단독 소유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용 부분이나 대지는 민법상 공유물이 돼요. 근데 민법상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규정을 쫙 해놨어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민법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민법상 공유와 헷갈리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려고 요거를 집중해서 물어봅니다. 세 번째가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가 나와요.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나오고요. 관리단 집회가 나오고요. 관리인이 나오고요.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총 6가지가 이제 관리와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도 거의 조문 위주로만 몇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재건축 복구가 나와요. 다만 이 재건축은요, 집합건물법보다는 여러분들이 2차 공법에서 보는 주택법이 있죠. 거기에 재건축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그걸로 규율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조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4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이게 집중해서 출제가 되니까 그와 관련된 조문과 몇 가지 판례들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488페이지에 보면 집합건물의 구성부분과 이에 대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부분이 몇 개? 3개.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 자, 이때 전유부분이 뭐예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즉, 내가 독점해서 사용 수익하는 부분. 내가 독점해서 아파트 중에서 내가 독점해서 사용 수익 소유하는 부분, 이게 전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유 부분이 되려면 밑에 보면 488페이지
그 전유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여기서 구조상 독립성이란 벽에 의한 분리를 말하고요. 이용상 독립성이란 별도의 출입문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1호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별도의 출입문이 있지. 그런 게 전유 부분이다.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뭐다? 구분 소유권인데 이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그 부분을 독립해서 독점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구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 이게 있으면 설령 이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구분행위를 뭘로 이해할 것인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5층짜리 건물을.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계단이 있고 계단에서 여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출입이 가능해. 여기마다 출입문이 있고 열쇠가 붙어 있어. 그럼 각 층은 구조적으로, 이용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 외벽에다가 프랜카드를 걸어. 뭐라고 거느냐? 각 층 임대가 아니라 분양. 통분양이 아니고 각 층 분양. 각 층을 분양한다고 한다는 것은 건물을 지은 갑은 각 층을 따로따로 소유하겠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죠. 이런 걸 보통 구분행위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구분행위까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된다. 만약에 갑이 건물을 지었고 각층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데 나중에 전체를 한동 건물로 그냥 소유권 등기를 해버려. 그럼 구분소유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라고 출제가 돼요. 틀린 지문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and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구분소유 의사 표시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전유부분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489페이지에 보면 관련 판례 첫 번째 거 세 줄. 일동 건물의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두 번째 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분 행위란 게 뭐냐?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게 구분 행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랜카드의 각층 분양 광고 같은 것들 대법원이 예를 듭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관련 판례 1번. 일동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걸 구분 건물로 할지 각층 단독 소유권을 인정할지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설령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구분 소유권의 개념이 나왔죠.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가로 2번 복도 계단 같은 것들은 공용이 명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공용 부분이 나왔습니다. 공용 부분은 머릿속으로 복도 계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용 부분이 오른쪽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구조상 공용 부분 또는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 명백해 복도 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유 부분처럼 보여요.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예컨대 관리사무실, 노인정 이런 것들. 그런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만든 곳이에요.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 부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법정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가 공용 부분이다라고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뭘로 보여요? 전유 부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공용 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부에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그걸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뭘 말할까요?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가 될까요? 공유 지분권이 되겠죠. 그죠? 공유 지분권이 되는데 이 공유 지분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가? 양가로 3의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 이게 원칙. 단 2번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해. 예컨대 최근에 아파트들 보면 1층 입구에다가 번호키 달아놔서 그 동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놨죠. 그럼 다른 동 사람들은 출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도 계단은 요 동 사람들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게 명백해. 이런 경우에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하는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속하는지는 뭘 갖고 판단해? 객관적 구조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1번, 2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3번.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지분권을 말하는데 그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전유 부분 전체 면적이 있겠죠. 거기에 내 거.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달라요. 이게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 의결권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의결권. 그래서 나중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의결권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달라요. 평수가 큰 사람들은 의결권이 더 커. 그 의결권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대지 사용권, 대지에 관한 권리, 나중에 보는 의결권, 다 뭐다? 공유 지분권이고 그 비율이 뭐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요. 자, 양가로 4번. 이 101호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복도 계단에 관한 권리는 따로따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절대적 일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따라서 2번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복도 계단에 관한 지분을 당연히 처분 못하지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 소유권하고 반드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3번 조심하세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번 자,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물이 줄줄 새. 이거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뜯어내기 전엔 모르죠. 그래서 일단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추정.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추정.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지가 있고요. 대지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요거 한 동의 집합 건물이 있는 대지. 이걸 법정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주차장 같이 요 양쪽에 있는 거. 법정대지와 일체로 다루어지는 대지. 그걸 규약대지라고 합니다. 법정대지가 있고 규약대지가 있어요. 자, 요건 이해가 쉬운데 하나가 규약간주대지라고. 지금 요 법정대지. 근데 이걸 재건축하려고 때려부셔. 그럼 더 이상 이건 법정대지가 아니지요. 법정대지는 한 동네 집합 건물이 있는 대지를 말하는데 재건축하려고 때려부시면 이건 더 이상 법정대지가 아니게 되죠. 요럴 때 요거를 대지로 남겨놔요. 그걸 간주규약대지 또는 규약간주대지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가 세 종류가 있고요. 이 대지에 관한 권리가 뭐다? 대지 사용권. 자, 이 대지 사용권은 주로 소유권. 근데 우리 반값 아파트 같은 거 나오죠? 뭐예요? 국유대지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만 분양하잖아. 땅은 빌리는 걸로 하고. 그럼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임차권 따위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주로 소유권인데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고, 두 번째 그 대지 사용권을 각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지사용권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뭐하고 일체로 움직여야 돼요? 전유분과 일체로 움직여야 되죠? 원칙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대지는 이렇게 넘는데 아파트는 꼴랑 한 동 들어있어. 이 땅 아깝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이거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야죠. 즉 대지에 관한 권리만 분리 처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로 처분이 돼야 되지만 규약에서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별해야 돼요. 요 두 놈은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절대적 일체성이 있어. 반면에 요 두 놈은 일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 그래서 오른쪽 20조 1항 대지사용권은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2항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건 아까 공용부분하고 똑같죠. 근데 뒤에 단서가 하나 있죠.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공용부분에는 없었어요. 근데 대지사용권에는 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조 1항 2항 두 가지 확인합니다. 3항은 좀 어려워요. 이건 체크만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조 1항 2항 두 개만 확인합니다. 됐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움직이니까 보세요. 101호가 경매가 됐어. 그럼 101호 소유권을 경락받은 사람은 모두 취득해요? 당연히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라고 나오겠죠. 그게 밑에 있는 판례들이에요. 밑에 있는 판례 1, 2, 3번이 공통적으로 구분소유권은 대지사용권하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 101호에 설정된 가압류 다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그 결과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구분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지요? 그 정도 개념 정도 구성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체크해야 될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분할 금지. 당연하죠. 나중에 공유를 가면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용 부분이라든가 대지 같은 것들은 공유긴 해도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할 금지 동그라미 4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공유 볼 때 공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에 사용이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수익 부담이 있습니다. 수익 부담. 나중에 공유물은요. 사용 수익 부담이 같아요. 근데 집합 건물은 나눠요. 공용 부분 사용, 공용 부분에 대한 수익 부담.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가 나오고요. 공용 부분의 처분은 없고요. 변경이 있고요. 공용 부분의 분할 없습니다. 나중에 민법상 공유로 가면요. 공유물 사용 수익 부담, 공유물 관리, 공유물 처분 변경, 공유물 분할이 나와요. 근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처분과 분할은 없고요. 사용 수익 부담, 관리 변경이 있고요. 보존이 따로 나와요. 보존. 자, 먼저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외우셔야 돼요. 용도에 따라. 이거 지분 비율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용도에 따라. 이게 잘 나와요. 공용부분의 사용, 용도에 따라. 반면에 요거는 지분 비율, 수익 부담. 지분 비율, 예컨대 세금 같은 거, 수리비 같은 거, 지분 비율. 공용부분의 사용만 용도. 그 다음 변경. 공용부분에 관한 변경. 민법상 공유물은요,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변경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거.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 3분의 2 숫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관리.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반면에 보존. 각자 암기하셔야 돼요. 공용부분 복도계단, 공용부분 사용, 수익부담, 지분비율, 관리, 과반수, 보존, 각자, 변경 3분의 2. 딱딱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만 기억하세요. 사용 용도 동그라미 2번 변경 3분의 2 넘겨서 관리에 보면 통상집회결의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통상집회결의가 뭐예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됩니다. 그게 통상의결정족수예요. 4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집회결의라고 돼 있고 통상집회결의가 뭐다? 과반수. 보존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오른쪽 수익부담은 지분 비율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수익부담은 뭐라고 돼 있다? 지분 비율로. 딱 그렇게만 체크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근데 왜 기본서에다 잔뜩 써놨냐 이 자식아. 문제 풀이할 때 써먹으려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제가 딱 그 암기하시라는 것만 눈동자 빡빡 찌세요. 하나 이해할 게 있습니다. 맨 밑에 18조. 공용보험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있어요. 8세대가 있습니다. 복도계단이 있고요. 401호 소유자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난간이 떨어져 난 걸 발견했어요. 수리해야 되죠. 수리가 뭐예요? 보존. 각자가 할 수 있죠. 자, 갑이 수리할 수 있어요. 수리기사 불러가지고. 자, 수리비가 80만 원 나왔어요. 자, 80만 원 어떻게 부담해야 돼요? 지분 비율로. 그죠? 수리는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은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갑이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어. 근데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되죠. 근데 면적이 똑같아. 그럼 얼마씩 부담하면 돼요? 10만 원씩. 그죠? 그럼 갑은 수리 끝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딱 첨부해가지고 각 호를 돌아다니면서 10만 원씩 내놓으세요 하면 되겠죠. 그게 뭐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은 1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소유자에게 아까 구분 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다른 소유자에게 10만 원씩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소유자한테 다 받아냈는데 요 101호 소유자를 10만 원 내놔 그랬대. 내일 주겠대. 알았다. 그 다음날 와봤더니 이사 갔어. 밤에. 새로 소유자 병이 딱 있어. 병한테 10만 원 내놓았으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수리한 거니까 자기는 이거 돈 못 주겠대. 이럴 때 18조가 적용됩니다. 내놔 할 수 있어요. 그게 18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병원 직소리 못하고 10만 원 줘야 돼요. 18조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관리단 집회 의결권이라고 돼 있죠. 자, 의결권 37조 1항 지분 비율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나중에 관리단 집회라는 집회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의결권의 크기, 뭐에 따른다? 지분 비율. 근데 이 의결권에서 조심할 게 하나, 2항이에요. 101호를 부부가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합니다. 참가해서 의결권 행사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37조 2항입니다.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한다. 만약에 이거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동그라미 3번 강행규정입니다. 자, 의결권 행사자를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4번. 밑에서 세 번째 줄,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각각 참가해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 의결권은 무효가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른쪽 4번. 관리단 집회라는 집회를 소집할
소집할 수 있는 권자가 원칙적으로 관리인이에요. 관련된 지폐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인데 다만 구분 소유자에 의해서 소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합니다. 오른쪽 33조에 보면 임시관리단 지폐라고 해서 이항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기억합니다. 5분의 1 이상이 왜 모집하는지 왜 소집하는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관리인에게 관리단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소집을 해야 돼. 그런데 사망 관리인이 소집을 하지 않아. 그러면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를 한 구분 소유자 아까 5분의 1 이상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임시관리단 지폐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거 법원의 허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없던 게 새로 들어갔어요. 최근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임시관리단 지폐라고 합니다. 5분의 1 숫자하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관리인 해임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관리인은요.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여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각 구분 소유자가 개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5번입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5번 관리인 해임 청구권. 자, 6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회사 등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겠죠. 수리해달라. 손해를 배상해달라. 그거를 구분소유자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분양자 및 시공자가 지게 됩니다. 분양자와 시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분양자 및 시공자가 부담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한 장을 넘기면 담보 책임을 첫째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물 줄줄 새는 걸 고쳐달라 하자 보수. 이것 때문에 장판이 다 젖었고 옷이 다 젖었다 곰팡이에 쓸었다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하자 보수권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담보 책임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하나만 기억합니다. 10년. 1호에 보면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로 인할 때는 10년이라고 돼 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언제부터 10년이냐 2항에 가면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억할 거예요. 그럼 합쳐서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리 대법원이 죽어라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하자 담보 추급권이라고 불러요. 아, 그지 같아. 그냥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르면 되지. 죽어라 우리 대법원은 하자 담보 추급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누가 행사하느냐? 최초 분양받은 자가 아니라 현재 구분 소유자가. 누가 한다고요? 현재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것만은 요 하자 보수 청구권만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전유보는 인도한 날로부터 기억하시고 10년 기억하시고 권리는 두 가지인데 하자 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중에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 한다. 둘 다 누가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구분 소유자가 단 하자 보수 청구권만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누가 행사해야 돼요? 현재 구분 소유자만. 하자 담보 추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밑에 필요 없고 관련 판례 2번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돼 있죠. 하자 담보 추구권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누구한테 귀속한다? 구분 소유자에게. 그래서 오른쪽에 3번 판례 두 번째 줄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뭐는 못해? 하자 담보 추구권을 행사를 못해. 그죠? 그런 것들을 간혹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분 소유자가 공용보호에 관해서 갖고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의무는 안 봐도 돼요. 의무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안 봐도 되고요. 자, 세 번째 503페이지로 갑니다. 관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딱 필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첫째, 관리단이 나왔어요. 관리단은 집합건물이 성립이 됐을 때 구분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행위가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를 관리단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 말고 관리단이라는 게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각 아파트마다. 이 관리단은 거의 소집이 안 돼요. 딱 한 번 소집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재건축 결의할 때. 그게 왜 재건축 보면 조합원 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관리단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법률상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성립하는 단체, 이걸 관리단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립 나왔지요.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여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대금을 전부 납부했고요. 101호 열쇠를 받아갖고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지 못했어. 그럼 나는 구분소유자가 아니지. 아닌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그럼 거기에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구성원으로서 참가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가 돼요. 그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을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만 구성된 단체인데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기억과 니은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관리단 집회가 나와요. 아까 임시관리단 집회 봤죠? 자, 정기관리단 집회 하나 암기합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란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한답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하여야 한답니다. 모여가지고 뭐 결의하겠죠. 그죠? 자, 이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절차가 있어요. 소집 절차가 뭐냐? 밑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소집 통지. 이게 소집 절차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요,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까지 각 구분 소유자에게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정해서 무엇을 회의할 것인지 회의 목적사항을 정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예요. 그 2번의 기억, 그 다음에 넘겨요.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이거를 생략한 채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 기억합니다. 전원 동의. 구분 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소집 절차를 이걸 거쳐서 소집했을 때는 아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지한 것만 결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한 경우, 전원 동의를 받아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집 절차 생략 옆에다가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뭐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송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가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만들 때 그걸 어떻게 빼먹었어요. 어디 문제가 어디 있을 텐데 어디 넣어놓은 기억인데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다 써놓으세요. 됐죠? 자, 밑에 보면요 36조 1항에 보면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원 동의 받아서 소집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없잖아. 그래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36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항, 2항은 35조에 따른 집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35조가 뭐예요? 전원 동의 받아 통지 없이 소집하는 경우 거기에는 1항, 2항을 적용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뭐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한 10,000명 있어. 우리 뭐 서울 같은 경우 대규모 단지 보면 막 10,000세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구분 소유자가 10,000명이야. 한 번 모이려면 장충 채권을 비워야 돼. 못 모이죠. 그럴 때 서면이나 전제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려면 오른쪽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동그라미 4번의 기억.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관하여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제적 방법. 전제적 방법이 뭘까요? 메일 같은 걸 보내서 공인 인증서 등을 통해서 결의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결의할 때는 5분의 4 찬성이 있으면 소집해서 결의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서면이나 전제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몇 분의 몇 찬성이 필요하다?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4번의 기억이죠. 그 정도 관리단 집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깁니다. 관리인이 나왔어요. 자,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기관이겠죠. 짱. 이게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의 개념. 관리단 대표기관이면서 업무 집행기관인데 자, 기억할 게 몇 개 있어요. 2번에 1번 선임의 기억.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세대 같은 경우 6세대, 8세대 이 정도죠. 그럼 구분 소유자가 10명 안 되죠. 그런데 관리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선임해요?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디귿.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꼭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 심지어 법인도 돼. 자격에 제한이 없고요. 리얼.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딱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해임과 관련해서는 아까 봤듯이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었죠. 그죠? 선임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는데 해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하는 방법과 법원의 해임을 청구하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다. 관리인 권한과 의무는 안 봐도 됩니다. 한번 권한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관리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자, 이 관리위원회는 이 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단에 두는 게 관리위원회예요. 근데 첫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관리위원회는 어디다 둬요? 관리단에 두지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하죠. 따라서 관리인과는 달리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자격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임기는 관리인하고 똑같이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규약이 나왔어요. 규약은 뭐죠? 자치법규죠. 관리단이 자치법규인데요. 첫째, 규약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아요. 규약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8조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 또는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사항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여야 한다. 이딴 식으로 출제를 해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틀리자 말이지. 이런 거 언제 외워. 어떻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죠? 근데 지금 눈도장을 일단 찍어두자.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 자, 이때 정하는 경우
51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4분의 3찬성 기억합니다. 규약을 설정하거나 설정된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약은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설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고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13페이지에 가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설치하는가가 나와 있고 권한이 나와 있고요. 역시 권한도 이거 언제 외워? 권한 나오면 찍으세요. 다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출제가 가능한 게 뭐냐? 514페이지. 분쟁 조정 절차입니다. 아파트 등 뭐 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이 있을 때 4번에 1번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지체 없이 상대방이 통지하라. 그 다음 5번에 1번 조정을 신청을 받았다.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절차를 마쳐라. 2번 30일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뭘까요? 한 차례만이에요. 어디서 비슷한 거 봤지요? 어디서 봤어요? 아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기억나세요? 뭘 기억이 안 나지. 471페이지. 471페이지에도 보면 밑에 6번에 2번 60일 내 조정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죠.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근데 거기 한 차례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근데 집합건물 분쟁 조정에서는 한 차례만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또 하나, 아까 조정안이 성립됐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사람이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을 거부한 걸로 봤었죠. 그죠? 근데 집합건물을 봅니다. 514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5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4일. 이건 괜찮아요.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자, 아까 집합건물에서는 서면이 있었어요. 여긴 없어요. 그죠? 아까 집합건물은 서면이 있었어요. 14일에 서면으로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서면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통보하지 않으면 아까 집합건물은 주택임대차는 거부한 걸로 봤죠. 여기는 뭘로 봐요? 수락한 걸로 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이나 상가건물 임대 분쟁이나 집합건물 분쟁에서 그 조정 절차가 약간 조문이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야비하게 뒤틀어서 아까 주택분쟁 거기 한 차례만 띄워놓거나 여기 거부한 걸로 본다라고 하거나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 5번에 1번, 2번, 5번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재건축 복구인데요. 재건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건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너무 낡았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경우하고 또 하나가 재건축을 하면 떼돈을 벌어. 둘 중에 하나. 외부적 요건에 기억해 보면 너무 낡았죠. 건물의 훼손 등에 의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너무 낡았어. 그게 기억이에요. 근데 니은은 멀쩡한데 재건축을 하면 그 비용에 비해 현저히 효용 증가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떼돈을 벌어. 이렇게 돼요. 재건축했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또 하나가 5분의 4 찬성.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찬성. 그죠?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재건축 결의할 때 결의해야 될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1, 2, 3, 4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조심할 게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결의해야 돼요. 그게 밑에 있는 판례 두 개입니다. 비용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결의하도록 4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밑에 관련 판례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반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재건축 결의가 있다면 그 참가하지 않거나 반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야, 재건축 결의가 있었는데 너 재건축에 참가할래 말래라고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구를 받은 사람이 2달 이내에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한다가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그 2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이게 제급 집합건물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머릿속에 넣어둘 내용 전부예요. 너무 많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판례 몇 개 추가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만 들어두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너무 많나? 나중에 줄여드릴게.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시계 보지 마시고요. 오늘 끝낼 거예요. 제가 맨날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끝내드려서 오늘도 그럴 것 같았지요? 아니야, 오늘은 조금 오버할 거예요. 해야 돼.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간단해요. 가등기 담보법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 딱 2개가 출제돼요. 하나가 이 가등기 담보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우리 2장을 넘기면, 한 장을 넘기면 522페이지에 보면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요건이라고 있죠. 요거 가지고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콜로세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또 하나가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권리가 3개가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이라는 권리가 3개가 나오는데 그냥 다 싸잡아서 가등기 담보권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가 거의 다 똑같아.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 2가지 적용 요건하고 가등기 담보권 실행 절차. 이 실행 절차가 뭐냐? 귀속 청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요 2가지로 보통 시험 문제 냅니다. 그 중에 요게 한 20%, 요게 한 80%.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요건을 이해하려면 가등기 담보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 가등기 담보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찬찬히 말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요, 을로부터 1억을 빌려요. 빌려준 돈을 소비대차 채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것을 법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앞으로 친구한테 돈 빌려줘 그러지 말고 야, 나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친구가 뭔 모르고 계약을 할 거야. 뭔지 모르고. 하여튼 소비대차 채권 빌려준 돈이 있어. 그런데 갑이 담보를 제공해. 그런데 보통 이럴 때 금융기관은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 놨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땅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물권 가서 할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런 약속을 해요.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줄게. 빌린 돈 1억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차용물이라 그래요. 이걸 갚지 못하면 차용물에 대신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거를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불러요. 대물, 변제, 예약.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을이야. 갑이 약속한 돈을 안 갚아. 그럼 저 토지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저 땅을 팔아먹어버려. 그럼 나중에 그런 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을이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치를 하나 설정을 해. 뭘 해두냐? 요 땅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라는 걸 해놔요. 가등기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예비등기라고 생각해 두세요. 요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 본등기라는 걸 해버려요. 그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 중간에 팔아먹어도 소용이 없어. 을이 나중에 본등기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놔. 요거를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 이런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고 불러요. 또 하나가 아예 의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놔요. 의뢰 이름으로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해놔. 근데 이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는 소유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 양도담보권. 예? 그런 표정으로 절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걸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A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을이라고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 양도담보권이라고. 그럼 궁금한 게 있어. 소유권하고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 못해.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하지 마. 등기부상으로 구별 못해. 저도 못해, 여러분도 못해, 대법원 못해. 그러니까 구별 못해요. 구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양도담보권 어떤 문제가 있냐? 을이 소유권자로 돼 있잖아요. 을이 중간에 팔아먹어버려요. 제가 소유권인 양, 제가 소유자인 양 가장을 해서 팔아먹어버려요.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권자로 돼 있으니까 사람이 그걸 믿고 거래해. 그럼 나중에 설령 갚은 돈을 갚더라도 소유권 등기로 되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세 번째,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두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이라는 걸 등기해놔. 환매권이라는 건 되사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등기를 되찾아올 수가 있어. 요거를 매도담보권이라고 해요. 요걸 매도담보권이라고 해.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을 대신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걸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한 경우에, 그 다음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자, 1억 빌려줬어요. 땅이 5억짜리야. 나중에 갑이 1억을 못 갚으면 을은 얼마짜리를 가져가? 5억짜리를 가져가. 차액이 4억이죠. 그 4억을 을이 갑에게 돌려줄까? 안 돌려줘요. 1억 빌려주고 5억을 먹어. 을이 폭리를 취해. 그거 막아야 되죠. 그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핵심이 이거야. 이게 뭘까요? 차액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귀속청산 절차예요. 을 네가 빌려준 게 1억인데 갑이 돈을 못 갚아 네가 5억짜리를 가져가잖아. 너 4억 폭리를 취하잖아. 그럼 안 되지. 4억은 을에게 갑에게 돌려줘. 그 절차를 마련한 게 가등기 담보법이고 그 절차가 귀속청산 절차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첫째,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공사대금 안 돼요. 물품대금 안 돼. 기름값 안 돼.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다른 재산권으로 갚기로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약속할 때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돼. 1억 빌려주는데 5천만 원짜리 받았어. 폭리 취할 여지가 없죠? 적용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폭리 방지에 있기 때문에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 합을 초과해야 돼. 마지막이 뭐예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럴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 빌려줬는데 목적물의 가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절차도 적용이 안 되겠죠. 이 절차의 핵심이 뭐냐면 통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천이야. 절차가 적용이 안 되니까 통지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적용 범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4번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요건이라고 쭉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4가지가 나와. 자, 그 중에 3번에 보면 관련 판례 1번이 있습니다. 522페이지 맨 밑에 관련 판례 1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채권에게 미치지 못해. 1억을 빌려줬는데 땅값 5천만 원이야.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적용 요건 4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용이 되면
그다음 을이 가등기 담보권 등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갑이 나중에 돈을 갚질 않아. 그럼 을은 1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저당권자처럼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아서 회수하는 방법. 저당권하고 똑같이. 그게 당연히 인정이 되면서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에만 있는 거. 요게 귀속청산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귀속청산 절차는 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대신 차액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걸 청산 또는 정산이라고 불러요. 그 절차. 자, 기본적인 절차가 이렇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요. 돈 갚는 날짜가 도래했어. 근데 안 갚아. 그러면 그 날짜 이후 언제든지 을이 갑에게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하고, 실행 통지, 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을 기다려 줘.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해.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자, 그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질 않아. 그럼 청산기간 경과 후에 을은 갑에게 목적물과 원리금의 합에 차액이 있겠죠. 차액을 줘.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 그리고 가등기권자라면 뭘 해? 본등기를 해. 그래서 뭘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해.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의 절차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 그걸 출제를 해요. 그것만 몇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절차가 머릿속에 뼈대가 일단 잡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절차를 봅니다. 525페이지.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 가서 볼 거고요. 525페이지 보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이라고 귀속청산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보면 절차가 있죠. 그게 이거예요.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물론 양도담보권이나 매도담보권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만 지급하면 본등기 따로 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가등기 담보법은 주로 가등기 담보권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먼저 실행 통지. 자, 실행 통지에서는 첫째, 뭘 통지하는가? 통지사항, 청산금 평가액. 자, 청산금 평가액이란 게 뭘까요? 목적물 가액. 여기서 내가 받을 돈 뺀 거. 이게 청산금 평가액이 돼요. 그런데 을보다 선순위가 있어. 그럼 선순위 것도 빼. 근데 을보다 후순위가 있어. 이건 안 빼요. 선순위 것만 뺍니다. 여기에 청산금 평가액.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요거 을이 지 맘대로 평가해도 돼요. 객관적으로는 5억짜리인데 1억으로 평가해도 돼. 즉 청산금 통지는 통지가 중요한 거지 이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통지가 중요해. 통지가. 그래서 맨 밑에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통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리얼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평가한 거죠. 지가 받을 돈이 1억에다가 이자 5천, 1억 5천이야. 그럼 평가액을 1억 5천으로 평가해서 빵원이라고 통지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통지 자체는.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이 청산금은 정당한 청산금이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통지 당시 청산금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 청산금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청산금 통지는 통지 자체가 중요하대. 통지 자체가. 통지 자체가.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통지해야 된다. 리얼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통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이 누구냐? 채무자가 있고 물상보증이 있고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저당권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상대방이 누구냐? 오늘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한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3번 통지시간 변직 이후 언제든지,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어서 서면 또는 구두. 그 다음에 5번은 이 멍청한 채권자 을이 지멋대로 평가하라고 했더니 이걸 잘못 평가했어. 저게 땅이 5억짜리인데 잘못해서 7억으로 평가했어. 그럼 청산금이 크죠. 그래놓고 나중에 을이 내가 이거 잘못 평가했네 라고 다툴 수 있냐? 다투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툴 수 없다. 자, 실행 통지서 기억할게요.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해야 되죠. 2달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4번에 청산, 동그라미 1번, 청산 의무, 기억, 니은. 기억, 니은 2개. 그다음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청산 방법.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이렇게 되죠. 딱 요것만 돼요. 처분 청산이란 게 안 돼. 처분 청산은 뭐냐? 을이 이걸 팔아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거 충당하고 남는 걸 청산해 주는 걸 처분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속 청산만 허용이 됩니다. 귀속 청산만. 청산금.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을 공제한 금액 그랬죠. 자, 그 다음 이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순위 권리자들에게도 보호장치가 필요하죠. 첫 번째 보호장치가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나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거 아닙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추가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들은 2가지 보호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통지받은 청산금이 넉넉해. 예를 들어서 청산금을 2억을 통지를 받았어, 갑이. 2억을 통지했어.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5천만 원짜리 채권자가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은 을이갑에게 2억을 돌려주면 2억에서 다시 5천만 원 충분히 회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을에게 5천만 원 나한테 주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갑에게 줬다가는 갑은 돈을 받아갖고 잠수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후순위 권리자가 다이렉트로 청산기간 지난 다음에 을에게 내놔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통지를 했는데 빵원으로 통지했어. 그럼 얘는 불만이죠. 아니 목적물 가액이 5억이고 지가 아무리 이자까지 포함해봐야 청산금이 2억 이상은 될 텐데 왜 빵원이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청산기간 내에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3가지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라. 52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 채무자 등 외의 자의 통지, 기억. 리얼, 언제 통지해? 채무자 등의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추가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후순위 권리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7번 후순위 권리자의 청산금 청구 기억 7번의 기억 그리고 한 장을 넘겨 530페이지 6번의 2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528페이지 7번 위에 6번 있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라고 그거 체크만 해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후순위 권리자 보호장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3번째, 자, 청산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을은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자, 이때
채무자에게 두 가지 또 보호장치를 따로 줍니다. 채무자.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첫째, 동시이행의 한명권. 야, 네가 통지할 땐 빠문이라고 통지했지만 이거 객관적으로 5억짜리고 네가 받을 게 2억이니까 청산금 3억이야. 3억 줄 때까지는 나 본등기 못 해줘.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 갚고 청산기간이 지났어도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두 가지 권리가 있더라. 자, 오른쪽 529페이지 양가로 5번 소유권 취득의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네. 529페이지 양가로 5번의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한 장을 넘겨 양가로 7번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예외 3번 돈 갚는 날짜가 지나고 10년이 지났거나 그 목적물을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돈 갚고 말소 청구 못한다. 1번, 3번. 됐지요? 요 정도가 다예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들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한 8, 90%로 풀리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부족한 건 문제풀이 가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용 요건 4가지 하고 기본적인 절차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건 기억해 뒀다가 각각 관계되는 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풀이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 정도.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도 민사특별법 중에서 요게 맞추기가 제일 쉬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첫째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 범위라고 해서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쉬워요. 자, 일단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뭐가 있을까? 세금 떼먹으려고. 두 번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경매하려고 그래. 재산 빼돌려야 되죠?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내가 저 땅 취득한 게 금지가 돼 있어. 근데 취득하고 싶어. 남의 이름으로 취득해야지. 법령상 제한을 회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요 3가지를 싸잡아서 탈법 목적이라고 해요. 이런 탈법 목적을 가지고 내 건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거를 금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반대로 탈법 목적이 없으면 적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3가지가 일단 나와요. 533페이지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시장 약정, 이름 빌리는 약정 중에서 허용되는 거 3개 동그라미 1, 2, 3.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좀 전에 본 건데요. 뭐죠? 돈을 갚는 걸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뭐예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건 상호명의신탁이라고 공유가 서볼 거예요. 세 번째 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봤던 리츠. 부동산 신탁. 땅을 갖고 있는데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서 신탁회사가 개발한 다음에 수익을 나눠. 그게 신탁이죠. 그게 신탁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신탁법상 신탁된 부동산. 이 3가지는 탈법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제한되는 게 있어요. 종중부동산을 종원에게, 법률은 부부 사이에, 종교단체 산하조직, 조계종 신도회,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해놨어.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부인이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 없으면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세 개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세 개. 요거 일단 구별하신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관 법률이 적용이 되겠죠. 자, 적용이 됐을 때 효과.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A 토지가 갑소유예요. 그런데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 이름 빌리는 약속을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해요. 이름을 빌린 사람을 신탁자라고 해요. 빌려준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고 해요.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따위를 해놔요. 물론 가등기를 포함하는데 오늘은 그냥 소유권 등기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해놨을 때 부실법이 적용이 되면 이거 무효. 이거 무효. 근데 요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원칙 무효 이렇게 돼요. 명의상 약정도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문제가 생겨요. 을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예? 자기 것이 그냥 팔아먹어. 이 정 어떻게 될까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해놨어요. 부실법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부동산 물건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안 돼. 두 번째, 만약에 했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런데 그 무효를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찍소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이런 사장을 몰랐든 알았든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요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부실법 문제 90%가 사례 형태의 문제로 나오고 그 사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삼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맞추시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냥 외우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 이후의 법률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문제 풀 때. 오늘 말씀드린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삼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게 뭘까? 갑이 을하고 이름을 빌리는 약속을 해요.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얘가 이름 빌리는 사람 수탁자예요. 그죠? 얘가 수탁자가 될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하고 병소유 땅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해. 병이 매도인이고 신탁자가 매수인이야. 근데 갑이요, 땅을 사면서 병한테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등기는 막바로 이렇게 줘. 소유권 등기가 바로 병에서 을로 넘어가요. 갑을 거치지 않고. 이걸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했다. 그 후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병에게 부탁을 하여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일단 딱 세팅이 돼야 돼. 아, 이런 걸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 거기다 이걸 적용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자, 을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라면 이 땅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얘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고요? 병이 소유자, 병이. 그 다음 이거 매매. 이건 유효해요. 이 매매까지 금지하고 있질 않아요, 부실법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매매는 어떻다? 계약은 유효하다. 자, 오늘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
물론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거 다 개무시하고 을이 정한테 팔았어. 정은 어떻게 된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예?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많지도 않아. 3개. 예? 무효, 유효. 제발.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머리가 막 어지러워갖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자. 그 다음 계약명의신탁은 뭐냐? 신탁자 갑, 수탁자 을, 이름 빌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얘가 매수 자금을 줘. 이게 제일 많아요. 특히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사면은 세금 두드러 맞죠. 임직원 이름으로 땅 사. 자,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면서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를 해. 얘가 매도인이고 수탁자가 매수인이야. 그럼 얘는 숨어 있어. 갑은 숨어 있어. 병풍 뒤에 숨어 있어. 돈만 대고 병풍 뒤에 숨어 있어. 우리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 요거를 계약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럼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명의신탁의 차이가 뭐예요? 매수인이 누구냐를 구별하면 돼요. 신탁자가 매수인이냐 수탁자가 매수인이냐. 겉으로 드러난 매수인이 누구냐 그거 갖고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때 계약명의신탁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요게 문제야. 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한 경우가 있어. 매매 및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뭘 갖고 구별하느냐? 매도인이 요 명상약정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나누게 돼요. 선악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병이 알았다, 병이 몰랐다 이렇게. 그 결과 요 A 토지 소유권자가 달라져요. 요 경우에는 여전히 병이 소유자야. 이게 무효니까. 근데 요 경우에는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돼요. 누가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요? 을, 수탁자가. 이게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삼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2가지 형태, 이걸 구별하고 그 법률관계 기본 요것만 머릿속에 넣자. 책 보지 말고 딱 요것만 머릿속에 넣자. 요거 넣으실 수 있겠죠? 못 넣는 분. 난 때려주고도 저거 대가리 안 들어가. 때리면 들어가. 이거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 2개만 딱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 몇 개 딱 풀면 왁구가 딱 잡혀.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책 괜히 보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책 괜히 보지 마시고 적용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제끼고 효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요 2가지만 딱 구별을 해달라. 요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이 가서 몇 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서 시험장 가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답해 주세요. 네.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오늘 했던 민트법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꾸 봐주세요. 아시겠죠? 3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